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초대형 폭발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73명이 사망하고 3,7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لذلك أعلن اليوم استقالة هذه الحكومة. الله يحمي لبنان. 건국 당시부터 다양한 종교별 인구수로 권력을 나눠 가진 레바논은 반세기 가까이 내전이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1948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레바논에 유입되면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된다. 그런 중에 1982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거점을 둔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을 침공한다. 평화보다 갈등의 시기가 더 많은 레바논. 이번 주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1982년 레바논 전쟁은 왜 일어났고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웃으면서 오프닝을 시작했지만 웃을 수만 없습니다. 지난 8월 4일 레바논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200여 명 넘게 사망했고요. 6천여 명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죠. 네, 중동 관련 뉴스에서 참 많이 접했던 소식인데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레바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와 함께해 주실 임용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레바논 사건을 저희는 뉴스로 접했는데 SNS부터 시작해서 정말 끔찍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접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레바논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 정부가 거의 총사퇴 상황인 거죠. 워낙에 경제적인 문제나 민생 문제가 많아서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 정도 폭발이면 거의 마음 먹고 테러해도 이 정도를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큰 폭발이 생기니까 각종 음모론이 대두되면서 안 되겠다, 너네들 물러나라, 이런 민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의 현재 반응은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거의 너무 복잡하거든요. 국민 구성원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심지어 앞집의 의견과 옆집의 의견이 아주 정반대인 그런 상황이에요. 레바논에 지금 현재 한국군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레바논에 지금 한국군 그 동명 부대가 전개해 있고요. 네. 약 280명 규모고 티르 지역에서 지금 주둔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요 임무는 사실 거기가 이 레바논과 이 이스라엘 그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전 협정을 양국이 잘 지키는지 그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폭발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 레바논에서 이 동명부대 정도면 굉장히 이 탄탄한 부대예요. 네네. 바로 레바논 정부에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동명부대에서 당연히 물자와 인원을 지원을 해서 이 복구랑 그런 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우리 동명부대가 직접 파병을 나갔군요. 거기가 너무 코로나가 심해서 네. 많은 인원이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그 중요한 일부 인원과 그리고 많은 물자들 이런 걸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엄청 심하면서 레바논이 전체가 봉쇄당했다라는 뉴스를 저 YTN을 통해서 봤었는데 결국 그것이 쌓여 있던 것이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민심이 폭발하는 사건으로 도화선이 된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폭발이 먼저고요. 그 뒤에 며칠 전에 레바논 정부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 우리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0명에 달한다. 그래서 2주간 봉쇄를 하겠다. 안 그래도 경기도 나쁘죠.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죠. 코로나 10,000명에 봉쇄를 해버리니까 그 전에는 또 경제 모라토리움이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가 그냥 스톱이 돼버린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에 누군가가 또 깔아뭉갤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태 기자님도 갔다 오지 않으셨나요, 레바논? 예, 제가 레바논에 갔었을 때가 2014년이었고요. 2014년이면 사실은 그래도 조금 잠잠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이루트 공항까지 가는 것도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요.
뭐 제가 그 전에 전쟁터를 많이 다녔으니까 이 레바논 정도면 괜찮겠지. 공항에서 안심하고 내렸는데 저희를 딱 공항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네. 레바논 군 관계자인데 네네. 딱 짐 같은 거를 풀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방탄복과 방탄모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입어라.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기지로 가기 전에는 무조건 이거를 착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반정부 시위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끔 뭐 있잖아요. 그런 반정부 시위. 그래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막고 폐타이어를 태워서 꼭 무슨 영화 같은 데 네네네네. 나오는 그런 완전히 내전 바로 직전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럼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반군이잖아요. 그게 또 애매합니다. 그렇게 딱 이게 반군이냐 아니냐 나는 게 되게 애매하고 하여튼 그런 시위가 있었고 저 때 그러니까 제가 지나갔을 때는 뭐 그런 기미를 못 느꼈는데 네. 다행이네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심지어 RPG를 정부 청사에 사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청사에 RPG가 발사가 됐다고요? 예. 그 반정부 시위라고 하기엔 좀 너무 세지 않나? 센데. 네. 거기는 사실 시위랑 내전을 구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시위하다가 내전이 돼버리는 그런 그 정도 곳이니까요. 수준이면은 그죠. 무섭다. 걔도 한때는 뭐 종식됐다고 뭐 저기 그 뭐 탱크 쌓아갖고 뭐지 그 정전 뭐 아니야 평화 기념탑도 쌓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 정말 멋있죠. 그 콘크리트 그래도 탑을 그렇게 쌓아서 허다하게 하니까. 예, 콘크리트 탑을 쌓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 전쟁 때 사용했던 탱크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 탱크들을 앞으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거 볼 때 저게 정말 평화탑인지 또 싸우자는 표시인지 좀 느낌이 이상하더니 그 본인들이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다 그 감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역시 예술가의 감은. 중동은 순간에. 정말 한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화약고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현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역사를 잘 알아야 할 텐데요. 교수님, 그러면 레바논은 원래 이렇게 갈등이 많았던 건가요? 레바논은 해상교통의 요지입니다. 이게 장난 아니게 요지예요. 왜냐? 페니키아의 출신이가 거기에요. 지중 이게 거의 신석기 청동기 시대부터 지중해 문명권으로 돈 벌던 동네가 페니키아예요. 금화가 넘쳐나는 곳. 네, 오죽하면 페니키아인들은 정치 제도에 관심이 없대. 근데 우리가 아는 돈과 관련된 제도는 다 페니키아에서 나와요. 네, 이렇게 오랜 문명을 갖고 번영했던 레바논인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가요? 레바논이 638년에 이슬람 지배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 중요한 요충지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야지 성지인 메카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니 인도니 다 어차피 거기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네. 이 2차 세계대전 전에는 프랑스가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프랑스군이 독일의 전격전에 처음에 확 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이 BC 정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두가시 정권이죠, 독일의. 그래서 BC 정권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가 또 1941년에 프랑스 망명 정부가 생기니까 영국과 프랑스 망명 정부가 통치권을 또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짧은 기간에도 엎치락뒤치락 할 만큼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게다가 레바논 같은 경우는 사실 중동 지역이 좀 우리가 이슬람 지역이다 그러면 좀 되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맞아요, 지역으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중동에서 가장 개방적인 데가 레바논이에요. 오. 원래 무역하던 동네고 그렇죠. 프랑스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유럽적이고 가장 개방적이고 대학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중동으로 치면 가장 급진적인 진보 지식인도 많고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훨씬 그러니까 중동에서 기본으로 터지는 갈등 구조에 몇 겹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망명 정부가 네.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이 약속을 했어요. 독립시켜주겠다. 오. 근데 이게 언제 독립이 되는지 그게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을 아직 못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아직 독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기, 중반기까지는. 그리고 독립을 한 시기와 실질적인 독립을 한 시기가 또 약간 틀립니다. 레바논은 굉장히 복잡하네요. 복잡할 수밖에 어이가 없는 없죠. 그런 거죠.
네, 저도 레바논 기사들을 봤는데요. 이 폭발 사고가 어떻게 하다가 정권 퇴진 시위까지 가게 된 건가요? 레바논이 독립했을 당시에 헌법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런 불안정을 낳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모자이크 정치라고 이 계파에 따라서 권력을 나눠줬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은 기독교 마름파가 가져갔고 아하. 총리는 뭐 순위 이슬람계가 가져갔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 기독교와 이슬람계를 반반 나눠서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너무 쪼개져 있다. 예, 이것도 또 살짝씩 바뀌어요. 뭐 인구가 누가 더 많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조금씩 바뀝니다. 44년경에 이제 레바논이 독립을 해서 그 체제를 만들었는데 70년대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피에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에로가 레바논에 들어와서 여기다 근거지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계열은 만세인 거야. 그래서 그쪽이 연합을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복잡해. 그냥 딱 연합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또 이쪽하고 붙고 저쪽하고 네, 붙고 그러진 그래가지고 않았겠어요. 구조가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힘의 불균형이 생기니까 결국은 내려가는 쪽은 불안하니까 터트리고 올라간 쪽은 힘이 생겼으니까 터트려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결국 시내에서 몇몇 사건들이 터집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게 영국이 식민지 관리 안 하고 도망갈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해놓고서는 떠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경우는 그 경우가 좀 다를걸요?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헌법에 이렇게 분열을 시켜놓으면 싸움이 일어날 여지가 너무 많지 않나요? 레바논은 좀 다르죠. 입장이 그런 거 좀 달라요. 예, 레바논은 헌법을 처음에 만들 때 당시에 워낙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12개 계파가 있고 네.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센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그러면 나라가 독립해서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되긴 하는데 네. 우리가 안 싸우고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나눈 게 그래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인구수가 되니까 이만큼 가져가고 이슬람이 이 정도 되니까 이만큼 가져가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기독교랑 이슬람만 있지 않거든요. 거기 심지어 그리스 정교도 있고 그리고 투르즈파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부터 살았는데 우리는 뭘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태초부터 불행의 씨앗을 가지고 있네 지금. 너무 안 헌법 자체가 됐다. 지금 불행의 네. 씨앗을 가지고 있어. 레바논이 항상 뉴스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었어요. 이런 분열과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거라고. 레바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따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프랑스에서 처음에 독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독립도 이 완벽한 독립이 별로 없어요. 그쪽 네. 그 아랍 국가들은. 네네. 왜냐하면 뭐 열강들이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닌 거죠. 뭐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헌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터집니다. 아하.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엄청난 이 난민들이 이 유입이 되죠. 레바논. 레바논으로. 근데 그 어느 정도 난민이냐? 전체 인구수의 4분의 1에 달하는 난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급변 사태가 터져가지고 네. 일본에서 우리 나라의 국민 수의 4분의 1에 달하는 난민이 우리나라로 유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일본 난민이 1,200만 명 이상이 오면 4분의 1인 건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대단하다. 그 전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여지면서 이스라엘에서 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보면은 난민 몇 명 들어오는 거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몇 명이 하겠지만 아니잖아요. 네. 자 헌법을 떠올려 보세요. 헌법에 어떻게 되나? 인구수 비율로 그러면은 기독교계는 어떻게 되는 일이지? 비율이 높아진다. 나가 될 수 있죠. 무섭다. 아니 그러니까 헌법에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난민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나라의 국민이 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헌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급변 사태가 터져서 뭐 어떤 계파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긴장을 하는 거죠. 다른 계파들은. 그리고 같은 계파들은 잘 됐다. 이 잘 기회에 됐다. 내가 뭔가 좀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늘 나오는 게 베이루트 시내에도 이게 기독교 구역 뭐 근데
제가 오래된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는 우리 좀 잘 몰라가지고 기독교 구역, 이슬람 구역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아마 실제로는 그게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거죠. 베이루트 내에도 이 구역, 저 구역, 이 구역이 다 다르고 총든 민병대가 서 있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쪽 지키는 민병대, 저쪽 지키는 민병대. 무슨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초록색 라인을 그어놨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세상 소모전 같은. 예, 동베이루트와 서베이루트를 나누는 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심지어 뭐 만약에 좀 갈등이 심화된다. 예. 그러면은 민병대들이 초소를 만들어서 무작위로 차들을 검문하고 우와. 그러는 사태도 많이 벌어지죠. 이 정도면 분단 국가에 가까워요. 그게 평소에는 그러니까 남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평소에는 휴전선이 있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조금 틀린다 그러면 그걸 닫아버리고 철조망 닫는 거고. 예, 근데 평소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안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 왜 왔어? 그리고 기분 나쁘면 끌고 가고 혹은 빵 쏴서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이구야. 제가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 네. 레바논이 저 못 가봤는데 기다리니까 그렇게 바다가 경치가 좋고 이쁘다고 그래요? 거기서 제일 이쁜 동네라고들 그러더라고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경치가 이쁜 게 곳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중동의 전쟁터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격전지가 되는 곳이 평화시에는 돈이 되는 동네예요. 그렇겠지, 맞아. 그래서 시리아가 네. 육상 교통의 요지고 그렇지. 피에로가 거기서 기반을 잡으니까 그걸 근거지로 이스라엘 내에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까지 한번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레바논 여론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쪽 편 저쪽 편 이제 그치. 확 올라오면서 내전으로 발생하게 되죠. 독립을 쉽게 해주지 않으니까 안에서의 권력 구조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복잡해진 권력 구조 사이에서 쫓겨난 난민 집단이었던 이슬람 난민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 레바논은 이슬람의 권력이 세졌죠. 그러다가 기독교하고 권력 균형이 깨지면서 이슬람 쪽의 권력이 세지니까 이스라엘의 테러도 자꾸 자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선 레바논 니네 똑바로 안 해? 라고 베이루트로 밀고 들어와 버렸군요. 이러니까 마치 국가 대 국가가 사실은 아니네. 이렇게 보면 국가 대 국가의 느낌은 아니었네요. 그러네.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슬람의 권력이 세졌다기보단요. 네. 이슬람 인구수가 많아졌기 많아졌어요. 때문에 네. 권력이 세질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된 그렇죠. 겁니다. 권력을 아예 세진 권력을 누가 그렇게 쉽게 놓질 않죠. 어.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가진 권력은 지켜야겠고 네. 저쪽은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뭐를 달라고 자꾸 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을 놓긴 싫은 거죠. 그리고 이 내전이 격화되려면 결국 외국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또 이스라엘이 들어오니까 또 시리아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내전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네. 힘도 딸리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뒤에서 붙거든. 원래 싸움도 훈수하는 사람이 붙으면 네. 내 뒤에 3명이 갑자기 누가 내 편인 것 같으면 그렇죠. 주먹이 막 세지죠. 그렇죠. 맞아. 그럼 저쪽 뒤에도 5명 오면 막 세지고 이게 딱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사실은 시리아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레바논은 이 내 동생 같은 존재야. 내가 그냥 손을 안 댔을 뿐이지 내 땅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뒷동네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레바논을 오늘 하루에 이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해력 빠르신 겁니다. 지금껏 이해가 잘 되고 계시면 엄청난 겁니다. 자, 여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기독교를 그럼 지원했겠죠.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그런데 이 상황에서 레바논의 베이루트가 지옥이 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사실 레바논에 전쟁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를 1982년 레바논 전쟁을 말씀드리면 기독교계 대통령이 시리아의 원군을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리아가 오케이 들어와요. 시리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보호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레바논하고 시리아 국경 사이에 베카 계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군사기지를 강하고 대공미사일 기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공군이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우회전하면 다마스커스가 바로 떨어져요. 아하. 그러니까 시리아는 제일 걱정하는 게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들어왔다가 딱 우회전하면 다마스커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는 거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피에로가 또 기세가 세지니까 네네. 이때가 아마 피에로 극성기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미넨 올림픽 테러 사건도 나고 막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눌러야 된다. 그러니까 네. 저거 잡자. 이런 얘기가 여론이 비등하는 거죠. 자, 그럼 피에로의 힘이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고. 여기서 네. 이제 또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리엘 샤론이 등장합니다. 아, 샤론. 이름이 백합인데. 근데 샤론은 네. 정말 장군으로서의 능력은 정말 뛰어나요. 그건 정말 내가 봐도 이스라엘 최고의 군인이에요. 어. 근데 이 인간이 아니 소대장 시절부터 별명이 도살자였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백인 총리가 백인인데 샤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해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희한한 게 이게 장관들 힘이 이렇게 센가 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을 때 그때도 사실은 뭐 한국 같으면 정부 기관이면 뭐 총리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가 이렇게 좀 삼각형 구조잖아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도 체계상으로는 삼각형 구조긴 한데 그 개별 기관들의 힘이 무지하게 셉니다. 그러니까 뭐 총리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뭐 떳떳한 이유가 있으면 반대를 할 그런 힘이 있죠. 예. 하여간 이때부터 샤론이 피에로를 잡아야 된다. 네. 레바논에 가서 네. 이거를 이제 안을 막 올려요. 중간 과정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그 악명 높던 백인도 총리 되니까 또 달라져가지고 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막고 장관도 막고 이렇게 되는데 샤론은 계속 밀고 그 사이에 피에로가 이렇게 위험해지니까 네. 아라파트 반대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걔들이 런던 이스라엘 대사를 총격하고 막 이러면서 사건을 저질러요. 모르겠어. 왜요? 그러면 아라파트를 칠 거 아니야. 아하. 피에로가 당시 의장이 아라파트인데 피에로 내에도 네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라파트에 숙적이 있었거든요. 네. 얘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예요. 네. 이스라엘이 피에로를 친다 하니까 당시 권력에서 쫓겨나 있던 피에로의 그쪽 세력들이 이스라엘에다 테러를 해버립니다. 특히 런던 대사를 총격해버려요. 그래서 그 원래 피에로의 수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그래야 이스라엘이 여론이 급등해서 피에로를 치고 그러면 아라파트가 쫓겨날 거 아니야. 와, 지들끼리 싸우네. 예. 진짜 치고받고. 여기 복잡해요. 어우. 사실상 군벌 구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피에로라는 이름 아래 여러 군벌이 있어서 네. 이게 어쩔 땐 통합이 되고 어쩔 땐 통합이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대사를 쳤을 때 피에로는 사실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을 저지른 조직은 우리한테도 그 왼수 저기다. 암살음까지 했으니까. 하여간 여기 복잡해. 너무 진짜 복잡해요. 아라파트가 백인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침공하지 말라고. 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당신이 나의 스승이다. 나 너한테서 다 배웠다. 왜냐면 백인이 옛날부터 그 이스라엘 저항적 리더였잖아. 나는 당신한테 배웠는데 이럴 거냐. 어쨌든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공격할 명분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하여간 그렇게 돼서 어쩌저쩌고 미국도 말렸는데 이런저런 건수 잡아서 샤론이 밀어붙여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볼게요. 잘 이해했는지 여기까지만 정리해볼게요. 자, 레바논이라는 곳은 네. 여러 권력이 있는데 이 권력들은 헌법에 의해서 인구 비율로 좀 권력을 나눠 갖는 구조였다. 그래서 위태위태한 균형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쫓겨난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레바논 내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은 아싸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것 같아. 기독교 세력이나 다른 세력들은 쟤네 힘이 커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긴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 긴장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기독교파가 이스라엘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밀고 들어온 팔레스타인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한 게 아니라 이 조직을 없애버리고 싶은 이 조직 내에 다른 조직이 테러를 여기다가 저기다가 막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이 니네 피해로 가만 안 둬.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웃기지 마 하고 들어오는 상황 맞습니까? 네. 와 어렵다. 와. 근데 대단합니다. 여기서 내각에서는 베이루트까지 침공하면 안 된다. 40km만 진군하고 피에로만 노려라 이랬대요. 네. 근데 샤론이 오케이 그랬는데 부하들한테는 베이루트까지 다 간다. 아. 야, 이거 정말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게. 일인데. 그게 진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이스라엘 군부에서는 네. 아주 소규모 입체 작전인 라타니 작전을 해보자라는 네. 계획을 처음에 그게 이란이었고요. 네. 네. 이 안은 작은 소나무 작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0km까지만 강습을 해서
그 안에서 끝내버리죠. 네네. 그 다음에는 큰 소나무 작전, 그게 사만이죠. 큰 소나무 작전은 베이루트 전역을 오. 이 작전 구역으로 놓고 그냥 다 밀어버려? 소탕을 해버리자.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사실은 2번 이안을 선택을 네네. 했죠. 40km까지만. 예, 작은 그런데 소나무? 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사만이었습니다. 와, 소나무로 갔구나. 큰 소나무. 예. 근데 이것도 네. 가능하구나. 이것도 베개는 몰랐다 막 이러는데 이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맞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봤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리려고 했는데 이랬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네. 진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니 근데 미국이 이 정도까지 가는 거를 그냥 좌시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미국이 무슨 전지전능한 나라는 아니에요. 전지전능은 아니었어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애매한 건데 이제 테러 반 대응이니까 네. 그때 헤이그가 실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피해를 입으면 거기 그만큼만 보복하는 거 말고는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말을 들었지?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보복해도 된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말도 있고 뭐 등등인데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찌됐든 간에 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병력은 어땠었습니까, 기자님? 당시 레바논 안에는 이 3만 명 정도의 시리아 군이 포진을 해 있었고요. 꽤 많이 주둔했네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 굉장히 강력한 정보부와 그리고 코만도 여단, 그러니까 특수부대죠. 특수부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차와 이 장갑차 그리고 야포들로 무장을 했는데요. 베이루트와 다마스커스 도로 선상에 이 포진을 해 있었고요. 그렇다고 도로에 쫙 늘어선 건 아니고 네네. 요충지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군이 진공을 해온다 네. 그러면은 그 시리아 내에 있던 그 정예 기갑사단이 바로 지원을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네. 요게 지금 시리아의 방어 체계고 피에로도 전투 참여를 해요. 예, 피에로도 한 1만 5천 명의 전투 병력이 있었는데요. 이게 되게 많다. 예, 재미난 게 사실은 뭐 원래 좀 훈련이 잘 돼 있던 전투원이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이 민병대 그러니까 뭐 그냥 소집한 거죠. 네네. 그런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대들 역시 그냥 한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주요 요충지 자기네들 캠프에 나눠서 상계가 돼 있었고요. 탱크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야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예. 그래서 보통 부대 단위는 6천 명에서 이 1,500명 이 단위로 나눠져 있고요. 탱크는 비록 구식인데 한 100대 정도, 우와. 그리고 대포는 350문 우와. 정도, 그리고 150대의 장갑차, 병력 우와. 수송 장갑차, 그리고 200문의 대전차포와 200문의 대공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준 군대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피에로가 장교 조직이나 훈련이 잘 안 된다고. 게릴라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군대라는 거는 이 기본 보병 전술은 똑같습니다. 쏘고 기동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게릴라 집단의 가장 큰 문제가 쏘고 달리는 건데요. 근데 소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휘 체계랑 아하. 무전 통신 장비가 별로 없어요. 어. 그러면 팔 다리는 강한데 뇌가 약해. 그렇죠. 몸에 제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교 훈련을 사실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주변 아랍 군대가 그건 안 도와주는 거죠. 맞아요. 그럼 6월 5일에 전쟁이 결정됐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다 하고 공격을 시작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때 6월 6일 날 이제 침공이 시작되는데 이때 작전은 크게 두 코스로 나눠요. 뭐 이스라엘의 자랑, 기갑부대, 진격,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 두 트랙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뭐 이스라엘 기갑부대는 그냥 막 밀고 갑니다. 이게 211 기갑여단이라고 또 유명한 부대라고 하는데 자가 막 밀어붙여서 마구마구 진격하고 하늘에서는 이제 대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공군이 아니라 미 공군이 소련 공군을 긴장하게 만든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 공중전이 백하 계곡 이 전투라고 하는데요. 항공전이죠. 근데 6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 백하 계곡에 시리아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 기지가 있었어요. 네. 처음에 이스라엘 군이 파악한 건 14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5대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 8일 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6월 9일로 미뤄집니다. 왜냐하면 19대를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전자전이라는 걸 항공전에서 전자전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수행한 작전이에요. 처음에 이 무인 정찰기가 이 시리아군의 이 주파수를 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이 정말 시작이 되는 거죠. 제밍을 하고 그리고서는 폭격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폭격이 시작될 때 시리아군은 오히려 그 상공에 있던 그 초계기들, 자국의 초계기들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왜요? 그 이유가 4차 제4차 중동 전쟁에서 그 전쟁이 용키프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이 아랍 연맹 국가들이 지대공 미사일로 굉장히 짭짤한 재미를 재미봤죠.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공에 이 자국의 비행기가 있으면 5인 사격도 될 수 있으니 이스라엘 기가 와도 우리 지대공 미사일로 다 맞히니까 걱정하지 마. 다 들어와. 이런 거죠.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됐죠. 결국 샘 미사일 발사대가 전부 다 파괴가 됐어요. 17대는 완파가 되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겨우겨우 살아있지만 아무 작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시리아에서 대규모 요격기를 내보내요. 요격 편대를 내보냅니다. 미그기가 나와죠.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바보는 아니죠. 당연히 알고 있었고 처음에 1파 공격할 때도 벌써 90대 이상의 전투기가 나갔었고 다시 이들이 들어오니까 다시 재요격을 나갔죠. 근데 이 전술적으로 차이점은 이스라엘군은 조기 경보기에서 입체적으로 다 보면서 통제를 했습니다. 네. 사실 백화계고 그 공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여기에 너무 많은 전투기를 한 번에 밀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술은 4대가 한 편대로 네. 그 공력에 2분 이상 머물지 마라. 그래서 적기가 들어와서 그쪽에서 뭐 어떻게 하면 리턴 매치 같은 거죠. 한 번 들어가면 2분 있다가 나오고 돌아버리고 다음 편대 들어가서 2분 있다 나가고 이 와중에 시리아군은 축차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깨진 거죠. 계속 격추되고 심지어 전투가 한참인데 이 시리아군 전투기 몇 대는 할 일이 없어서 그 주변을 팔자로 돌고 있었대요. 그 이유가 시리아군은 당시에 모든 통제를 지상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눈과 아래에서 보는 눈이 같을 수가 다르죠.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전력에서도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스라엘 공군은 F-15S, 그렇죠. F-16S, 네. 크피르 같은 네. 좀 나은 전투기들, 네. 세대가 더 높은 전투기들이었고요. 반면에 시리아에 요격하는 미그기들은 뭐 미그 25, 미그 21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그렇죠. 전투기였죠. 그리고 무장 역시 미사일 역시 많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의 시력이 일단 다르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훨씬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휘 체계, IQ 또한 이스라엘의 명령 체계가 훨씬 높았고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손과 발의 근력도 달랐고 이러니까 완전히 백화계곡은 미국의 무덤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군요. 그래서 개전 첫날에 총 41대 전투기를 잃어버립니다. 시리아는. 그리고 이 백화계곡 전투가 끝날 때쯤이면은 80대 이상의 전투기를 손실하죠. 이게 그냥 숫자로 80이라고 하면은 감이 안 오시지만 그 자기가 가진 공군 전력의 몇십 %를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전투 하나에. 예. 한 번의 전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한 대도 안 떨어졌어요. 예. 한 대도요. 진짜요? 공중전에선 한 대도 안 떨어졌고요. 단 손실은 2대가 있습니다. 네. 1944년 완전히 독립한 레바논은 종교별 인구수로 권력을 나눠 가진다. 그런데 1970년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이 레바논에 대거 유입된다. 1982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을 침공한다. 레바논은 시리아에 지원군을 요청하고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베카 계곡에서 공중전을 펼치지만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난다. 이후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까지 진격한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백화계곡에서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압승을 거뒀잖아요. 베이루트가 지옥이 될 이유가 없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끝났어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시리아군하고 싸웠거든. 네. 피에로는 베이루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루트 포위전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스라엘군이 포위를 하는데 피에로가 민간인하고 섞여버려요. 그래서 그때 참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 제마일이라고
기독교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샤론이 걔한테 자꾸 압력을 넣는 거지. 네. 니네가 소탕해라. 제 말이 되게 강경파였지만 우리는 그거는 못한다. 선은 못 넘는다 해서 거부하고 있었는데 아마 계속 압력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또 이쪽이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제 말이 차량 테러로 폭사당해버려요. 아이고, 대통령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샤론이 그냥 밀어붙여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9월 16일, 18일에 또 왜냐면 그 마론파 대통령이 죽으니까 또 그쪽 민병대가 또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 사브라와 사텔리아라고 하는 난민촌에 들어가서 학살을 해버립니다. 학살이요? 네, 진짜 남녀노소 안 가리고 수백 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피해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군이 한 건 아니고 네. 마론파를 쓴 거죠. 왜냐하면 또 지난번 대통령 폭사 사건도 있고 하니까. 내전의 시작이다 이건. 그래서 한 700여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이스라엘 군과 정부는 여기에 있어서 그냥 벗어날 수 없는 게요. 이 베이루트를 그들이 봉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베이루트를 격자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다 작전 구역 안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민병대들이 자기네들 혼자서 총을 들고서 이 학살을 벌인다는 건 사실상 이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지금까지도 확실히 누가 했고 누가 주체 세력이냐 이거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거의 모든 전 세계의 내전, 학살 이게 결국은 내 오른쪽 집, 내 왼쪽 집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학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실은 슬픔에 좀 빠지고 충격을 입었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역사 협도질이 벌어지죠. 장교들이 임무 거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갑야단 사단장도 사퇴하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제 이걸 반전 시위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싸우겠다. 뭐 지난번 중동전처럼 이런 건 이제 못한다. 국경 밖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집단 사직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은 솔직히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일이 벌어진 건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대외적인 이런 홍보물을 봐서 이스라엘 군 하면은 굉장히 막 전투를 하는 기계 같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 지인이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좀 머물었는데 그때 이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 같은 게 있습니다. 글로 가면서 옆자리에 이스라엘군 장교가 타고 있었대요. 근데 제 지인도 저랑 비슷한 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친구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되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장교가 총 좋아하냐고. 그래서 제 지인이 나 총 좋아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장교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군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총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항명을 할 때도 이스라엘 군 내부에는 그렇게 막 살인병기 혹은 전투병기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소신을 가진 군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병사들은 국가를 위해 싸운다. 하지만 정권을 위해 싸우는 건 아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물론 그 경계는 애매모호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 병사들이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 사실 이거 현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경우 많습니다. 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비무장 마을에 들어가서 물론 저 위에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야 피를 적게 흘리는 거야. 그럼 걔들 다 쫓아가란 말이냐? 우리도 아프지만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전쟁의 비극이고 잔인한 모습인데 아무튼 이런 일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반발이 나니까 이스라엘도 더 재밌는 건 샤론이 나중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총리가 되죠. 지도 총리 되니까 또 나중에 막 자제시키대. 그러니까 착해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위치에 가면. 하여간 참 세상 어려워. 군인의 신분으로서 민간인을 학살하진 않는다.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 적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지만 이렇게 민간인 학살을 침묵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군인들을 침묵에 저항하는 군인들이라고 했었고요. 이스라엘 정부는 사실은 이 사람들을 많이 수감을 하고
좀 사실은 초반에는 많이 탄압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죠. 네, 1982년 전쟁으로 그럼 레바논은 더욱 피폐해졌고 지금도 혼란 속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 혼란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2020년을 들어서 레바논 정부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죠. 네. 그래서 화폐 가치가 75%가 떨어집니다. 아이고야. 게다가 대규모 폭발이 터지죠. 네. 네. 그것도 뭐 이유가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제일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민심이 들끓다가 이게 봉기로 진화가 되고 봉기가 내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이 이슬람 극단 세력들이 또 대두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제일 걱정합니다. 한 번 내전의 아픔을 알아봤었은 한 번이 아니라 많이 알아봤어요. 많이 알았어. 네, 한정된 지역 또 한정된 시기라고는 하지만 이 중동 그리고 레바논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정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외세가 강할수록 국민들은 단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합하지 못하면 사실은 전쟁도 그리고 경제적 위기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짧고 굵게. 예. 박사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레바논 문제는 사실 내부 문제와 외적 문제가 같이 있죠. 근데 모든 국가의 운명은 내적인 문제만 해결해갖고 안 된다. 외부가 항상 온다. 근데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가 불안하면, 그러니까 외부 문제는 항상 있는 건데 그렇죠.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판도 훈수 뜨는 사람 없으면 싸움이 안 나요. 네. 근데 레바논은 장기 뜨는 사람 자체가 12명, 18명이에요. 네. 싸움이 나는 구조죠. 결국 외세 문제는 외세 문제고 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태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문제도 정말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1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빚어온 갈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시간 정말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레바논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구나라는 거 아마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요. 전쟁을 연구해서 전쟁을 막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정말 많이 느낀 게 안에서 곪는 아픔이 훨씬 더 심각하구나라는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안에서 곪지 않도록 내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달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게 더 흥미진진하게 여러분들께 뉴스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